생활 속의 화학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서 사용할 텍스트북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인 이 책의 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생활 속의 화학이라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생활 속의 화학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챕터는 화학 세계에서 생활하기입니다. 우선 이 화학을 이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쉬울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화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해를 또는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목적에 있습니다. 화학은 물질과 그 변화에 대한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에서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화학 현상의 지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상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요리, 그다음 운동, 컴퓨터, 그 다음에 예술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가 화학으로 만들어진 또는 화학 현상을 이해를 하면서 또는 그 제품의 장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자와 화학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은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지금도 역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명기술의 중요한 발견은 거의 항상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이러한 발견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사람들은 발전 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챕터에서 이런 문제들이 화학만이 이들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화학이 직접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이 경이로울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을 공부하면 일상에서 얻는 이익과 또는 그로 인해서 마주할 위험은 균형이 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의 차이나 원자와 분자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놀랄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케미스트리라고 하면 우선 케미칼을 우선 떠올릴 것입니다. 이 케미칼은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독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대전을 통하여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독성물질이라는 그런 경고의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이 화학 물질들은 맹독성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학 물질은 많은 삶의 동물, 식물에 있어서 모든 물질에 있어서 화학 기호로 표시하고 화학의 현상으로 이 물질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화학 공부는 해로운 물질만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치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아름답고 유연하고 값싼 합성섬유 또는 TV 화면 또는 천연색을 나타내는 염료, 이런 것들은 사회에 굉장한 이익을 갖다주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화학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 또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학을 이해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과학적 사실은 매번 같은 결과를 낳는 반복된 관찰에서 나옵니다. 특히 물은 해수면에서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세계에 대한 화학적 관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물질을 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의 관점은 직접 관찰이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관점은 과학자들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세계를 배우는 추상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근본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DNA와 생화학 및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NA는 우리 몸 전체의 세포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약 55년 전에 DNA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적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대단히 중요한 연구에 대한, 즉 지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과 다른 동식물의 건강을 정지하는 신제품 개발, 또는 인간은 동식물과 어떤 관계에서 다름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따라서 유전병을 이해를 하고 이 유전병을 치료를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개인의 유전자 조성의 변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의약품은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는가, 또는 개인의 유전자 조성에 정확히 일치하는 의약품의 개발, 그 다음에 개량된 농산물과 동물의 개발, 원하는 화학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박테리아의 창조, 진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유전 정보의 이용. 따라서 화학은 일상생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물질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좀 확실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맨 위에 있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보면 그 자연과학은 어떤 범주를 가지냐 하면 생화학이라는 중심에서 주변에 있는 것은 병리학, 독성학, 면역학, 약학, 의학화학이 관여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생화학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물리과학, 물리적인 또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화학이라는 매개체, 그 다음에 물리학, 천문학, 지질학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관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물질과학 또는 물리과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화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무기화학과 요기화학과 물리화학, 분석화학 이 외에 분화된 굉장히 여러 분야의 화학 분야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식물학과 동물학에 있어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좀 전에 설명했는 DNA, 유전학, 생태학, 생리학,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이런 것들이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설명할 내용은 인류가 찾아낸 또 발명해서 사용한 가장 독특한 물질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그 발견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바탕에 있던 것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과 기술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매는 냉장고나 그 다음에 물을 얼리거나 또는 시스템에서의 온도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 그 매체가 냉매입니다. 그래서 이 냉매는 1800년대 후반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고 응축할 때 열을 방출하는 유체가 필요하며 증발과 응축이 계속 순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서 인간은 가정용 냉장고의 보급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식품 부패가 사라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품 생산 산업이 팽창하여 냉동식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냉매가 CFC라고 하는 염화플루오르린화탄소입니다. 클로로플로르카본이라는 개발에 대한 성공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유용하게 사용을 한 그 이면에는 인간이 겪어야 될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르기까지 이 냉매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지구를 위협에 빠뜨렸냐 하면 CFC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성층권으로 확산되어 오존과 반응해서 오존을 파괴하는 것이 명백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서의 오존 홀이 생기고 지표면까지 태양 복사선이 도달하는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 복사선이 인간에게 피부암과 실명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 서식이 줄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어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질의 개발로 인해서 또는 이 물질이 지구의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홀이 생기면서 지구에 도달하는 복사선 인해서 위험한 일들이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및 기술 간의 구별을 알기 위해 냉매와
그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초과학은 단기간의 응용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주에 관한, 아까 설명했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분야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응용과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단기간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기술은 과학 지식의 응용으로 정의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술은 사회, 경제계 및 산업의 관계에서 과학을 응용하는 것이 모든 방법입니다. 새로운 약품이나 다른 상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급속하게 팽창된 DNA 조작법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것들은 생물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는 생물공학 기술, 즉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보면 어떤 물질이 아이디어로부터 제품 개발에까지 도달하는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굉장히 짧은 것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짧게 걸리는 것은 기초적으로 기본적인 응용과학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초과학이 아주 많이 연구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리든 많이 걸리든 또는 그 아이디어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이 필요로 할 때 사실은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응용과학이 기술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보면 항생제는 사실은 구상은 1910년에 했지만 생산되기까지는 1940년, 그래서 약 한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보다 더 오랜 기술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감광 기술이라든지 인화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상은 1782년에 시작했지만 실제로 사진이 필름이 만들어지고 사진이 인화되기까지의 그 생산은 1838년이 되어서 즉 56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봇 청소기,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 그 중에 청소기를 생각은 1990년대에 시작을 했지만 생산되기는 2002년에 생산했으며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지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기간이 약 한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접착식 메모지, 특정한 회사지만 3M에서 만드는 이 접착식 메모지의 구상은 1974년에 했지만 생산하기로는 물론 이 제품을 만들 때 일종의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는 반면에 그 생산은 1977년에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소요 기간은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용 X선 엑스레이는 1895년 12월에 구상을 해서 그 다음에 1월에 만드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석탄,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함에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 이 내용은 인간이 처음에 석탄을 개발해가지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까지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유를 캐내서 연료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 또 거기에 따른 지구가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는 내연기관을 가동하여 산업 제조 과정을 작동하는 데 직접 사용되거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비재를 생산하여 경제를 추진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간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과 마찬가지로 석유가
화석연료인데 연소 산화물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결과물인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면서 지구의 온난화를 유발한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과 그 기술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활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되고 하는 이런 이득과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생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득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와 마찬가지로 이런 위험한 일도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험 수준이 낮으면 덜 위험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중위생과 안전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이 그 활동에서 파생된 이득을 종종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의 이득과 화학물질의 사용 또는 잠재적 위험을 해결할 신기술의 사용에 따른 이득을 사회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고려를 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포의 수준은 뭐가 더 무서운가? 그러면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위험은 자연이 위험한가? 인간이 더 위험한가? 이럴 때 선택은 어떤 것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새로운 위험을 감지를 하게 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인식을 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 테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상당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 우리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과 이득의 상쇄에 서서 우리가 이득은 위험을 더 받아들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에 노출된 100만 명당 1명의 사망 가능성을 가진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담배 1.5개 정도의 이계피의 담배는 암과 폐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개의 숯불구이 스테이크 섭취를 하게 되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카누, 자전거, 자동차, 제트 비행기 이런 것들을 인간이 활용을 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사망의 원인은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의 위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 클로로폼에 의한 암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핵발전소의 경계에서 5년 동안 생활하게 되면 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안전한 음용수법, 독성물질 관리법,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법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에서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물질들이 더 이상 자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는 부당한 위험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역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 또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법, 깨끗한 수질법은 가장 경제적으로 가능한 기술이지만 가장 실용적인 기술에 근거한 조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이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퍼센트는 100분의 1, 100개 중에 하나 이런 뜻이고 ppm은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pb는 이렇게 표시되고 ppt는 그거의 1000분의 1, 즉 ppb는 ppm의 1000분의 1, ppt는 ppb의 1000분의 1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이 자연 환경에 뭐가 있나 하면 빈 페트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페트병은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왔느냐면 석탄 연료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원유를 캐다가 정제를 하고 새로운 합성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의 결산물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실제로 탄소와 탄소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길어서 분해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인간은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을 활용을 할 때가 있고 분해되기 쉬운 물질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소와 탄소 간의 여러 체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화학 제품은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됐다 하더라도 이 물질은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수려한 자연환경에서 이런 물질들이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